네, 특별한 연주와 노래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셔서 연주하신 우리 네 분은 120살까지 살아도 치매가 절대로 안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 들어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연구 결과 치매가 잘 안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며칠째 됐죠? 3일. 작심 며칠이라고 그럽니까? 3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좀 힘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일주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날 다 아주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정도 되면은 1단계 해독이 이제 진행되면서 몸 여기 저기에 붙어 있던 독소들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런데 이 독소도 여기가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버티는지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나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오늘 정도 하다가 좀 포기할까? 이 생각이 들면 독소가 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일주일짜리 디톡스도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생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말년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년에 파킨슨이 오고 치매가 와서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걷기도 힘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파킨슨과 치매, 장내 미생물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질병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거의 모든 의학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요. 무슨 약인가 뭔가가 있기는 하는데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나빠지는데 조금 천천히 나빠지게 해주는 정도의 약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드디어 이 파킨슨과 치매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의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을 잘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킨슨 질병이 해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몰라요. 갈수록 파킨슨 환자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65세 이상 사시는 분들 중에서 1% 내지 2%,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지금 파킨슨에 걸리고 있다고 그러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치매는 또 어떨까? 작년 통계로 65세 이상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61.7% 정도를 여자가 차지하고 있고 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53%를 차지합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죽기도 쉽지 않아요. 죽을 만하면은 앰뷸런스로 태우고 가서 또 살려주고 하기 때문에 80 이상은 웬만하면 삽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치매가 많고 예전의 통계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가 많다 그랬는데 거의 미국 사람들 따라갔어요. 보니까 76%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입니다. 자, 과연 이 치매와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안 걸릴 수 있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먼저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을 보면은 우리 두뇌의 흑색질이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그 도파민이 무슨 일을 할까? 예를 들어서 갈증이 좀 생기는데 하고 뇌신경세포가 물 하고 신호를 보내면 손이 물잔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신경세포가 이제 물 하고 찌지지지직 하고 신경을 통해서 물 가져와 하고 신호를 보내면 이 손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가 그걸 받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신경 전선 중앙에서 이게 잘라져 있어요. 40만 분의 1cm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전기 신호로 계속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도파민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로 바꿔 탑니다. 차를 바꿔 타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 그래서 이 축삭돌기 신경 끝부분에 있는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전기 신호가 도파민으로 바뀌어져서 이 40만 분의 1cm를 떼구르르 하고 굴러갑니다. 그러면 운동신경 터미널로 딱 들어오면 계속 굴러가면 물은 내일 아침 먹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져서 찌지지지지 하면은 손이 물잔을 가지고 입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전기 신호가 10개가 왔으면 도파민도 10개가 다 번역을 해줘서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부드럽게 물잔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여기도 늙습니다. 흑색질도 늙어서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 마음의 전기는 10개를 보냈는데 이 도파민은 3개밖에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잔을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올라나 말라나 떨면서 가지고 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증상을 파킨슨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파킨슨 증상은 전신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도파민이 한두 개 부족하다고 해서 이 파킨슨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70% 이상 감소됐을 때 나타난다고 하니까 참 잘 만들어진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를 보면 반가워요. 반가운 마음 에너지가 이 도파민이 제대로 번역이 돼서 반가울 때 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반갑다는 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돼요. 마음은 반가운데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어요. 이게 파킨슨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 상체를 이 근육이 힘을 내야만 꼿꼿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만들어져. 그래서 처져요. 대부분 파킨슨 환자는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팔을 흔드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흔드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팔을 안 움직이면서 걸어요. 언제부턴가 팔을 안 움직여 걸을 때. 그리고 또 손은 떨립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떨려요. 근데 떨리는 질병 중에 수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죠.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이 파킨슨은 가만히 있을 때도 떨려요. 그런데 수전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떨리고 움직일 때 떨려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써요. 삐뚤빼뚤. 그리고 이제 글씨도 옛날처럼 크게 쓰려면 또 에너지가 더 들어가니까 작아져. 글씨가 자꾸 작아져요. 또 이 팔과 엉덩이를 걸을 때 100% 쫙쫙 피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도 가다 봐라. 무릎이 다 안 펴집니다. 걸어갈 때 보면은. 그리고 또 보폭이 옛날처럼 활력 넘치지 못하고 좁아져요. 그리고 어깨도 펼 때 그 근육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굽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또
이 다리도 자꾸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속에 있는 소화기관들도 움직여야 될 텐데 요 근육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 불편한 것은 음식이 잘 삼켜지질 않아요. 자꾸 사례가 걸립니다. 잘 삼키는 이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밑으로 버리는 대장 근육도 약해서 잘 안 나가요. 변비가 옵니다. 아니, 오히려 파킨슨 증상보다도 한 1년 내지 10년 전부터 변비가 먼저 찾아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파킨슨이 오래되면은 말기에는 처음에는 한 손만 떨리다가 나중에는 양손이 같이 떨리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늦게 걸어가는 정도였는데 말기에는 균형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종종 걷다가 이제 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고 파킨슨보다도 넘어져서 2차적으로 어딘가 부러져 가지고 오는 이 일이 더 큰 사건이 됩니다. 대뇌 피질이 또 손상이 되면서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지고 치매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시, 헛것을 봅니다. 또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자다가도 떨어지는 사고가 말기에는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킨슨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에서 뭔가 약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약 중에서 하나도 치료제는 없습니다. 조금 늦춰주는 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약이 유쾌하질 않아요. 뭔가 메스껍고 기분이 별로 좋질 않아. 한결같이 예외 없이 내성이 있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파킨슨 약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어려워 보여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도파민이 부족할 때 파킨슨이 온다 그랬는데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은 뇌 속에 있고 바로 흑색질이라고 하는 여기 뒤통수 속에 들어있어요. 그 흑색질에서 바로 도파민의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겠죠. L도파라고 하는 레보도파라고 하는 원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이것을 이제 효소의 도움으로 드디어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은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주머니에다가 이제 쌓아놔요. 완제품 도파민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물잔 가지고 와 그러면 그때 도파민이 여기저기서 필요하겠죠. 그때 여기에 저장되었었던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됩니다. 뿌려져요. 아까 40만 분의 1cm 그 공간에서 뿌려진다 그랬어요. 쫙 뿌려지면은 이 물을 가지고 오는 운동신경세포가 받는 부분이 있겠죠. 수용체, 글러브를 딱 갖고 있는 이 수용체가 도파민을 받으면 드디어 물잔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는데 옛날처럼 똑같은 도파민을 보내줬는데 받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못 받으니까 이 도파민이 간으로 끌려갑니다. 간에서 이제 효소의 도움으로 COMT 효소의 도움으로 분해되어 없어져 버려요. 실컷 뿌려줬는데 못 받아먹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바로 흑색질로 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도파민의 일부는 아까 저장해 놓는 소포체 주머니로 들어가요. 이건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또 사용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미토콘드리아를 찾아갑니다.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3000% 빠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로 가면은 MAO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하면서 그 도파민을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중간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이 연구자들이 도파민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라도 만들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약을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도파민 자체가 부족해도 파킨슨이니까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 레보도파를 약으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레보도파. 특별히 이 인도에서 많이 나는 벨벳 콩은 레보도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콩을 즐겨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보도파를 보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운동, 막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저혈압, 메스꺼움, 졸음, 환각, 망상, 심각한 부작용들이 계속 먹으면 나타납니다. 또 이걸 처음부터 주면은 내성 생기면 끝이니까 이 약을 처음부터 안 줘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쪽으로 좀 도와줄 약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소포체에다가 도파민을 모아놨다가 쫙 뿌리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가 쭈글쭈글하고 뭐 반점도 생기는 것처럼 그 뿌리는 출구도 그렇게 늙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뿌려주는 것이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도파민 배출구를 자꾸 자극을 주는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파민이 좀 적어도 자꾸 자극을 했더니 조금 더 쏟아 부으면서 증상이 좀 호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약도 도파민 작용제 쪽인데 부작용은 졸려요. 메스꺼워요. 그리고 강박 행동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약을 보면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또 이것도 잘 안 듣고 막 메스꺼워서 싫으니까 다른 걸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던져줬는데 못 받아도 파킨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꾸 자극하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또 어떨까 하고 보니까 도파민 효현제라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오심, 구토, 혼란, 환각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 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줬는데 못 받았다고 금방 간으로 끌고 가서 그냥 분해 처리해버리니까 이걸 막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COMT 효소가 이것을 분해시켜 주니까 COMT를 방해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을 또 개발했습니다. COMT 억제제예요. 얘는 또 부작용이 메스꺼움, 혼돈,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 설사, 요통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또 다른 약은 없을까? 보니까 줬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재흡수를 차단시키는 약을 또 개발을 했어요. 도파민 재흡수 차단제는 고혈압, 또 판막증, 약물 의존증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포체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서 다시 사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미토콘드리아로 나가가지고 또 분해돼 버리는 것, 바로 MAO의 효소가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효소를 억제해주는 약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보니까 메스꺼움, 불면증, 또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이런 부작용들과 함께 전부가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이 파킨슨이 전부 두뇌에서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약이 두뇌 쪽에 작동하는 약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됐는데 정말 이거다 할 만한 약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파킨슨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머리가 아니고 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파킨슨 질병은 장과 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고속도로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이 드디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파킨슨의 진짜 원인은
장이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이크 브라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경해부학자가 드디어 2003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야, 파킨슨 뇌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파킨슨의 원인은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다. 잘못된 유해균이 살아 있을 때에 여기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잘못 접혀지게 되고 얘가 미주신경을 타고 흑색질로 들어가서 그 도파민 공장에 자꾸 쓰레기처럼 쌓이면 그 공장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생기는 거야. 이것을 이제 가설로 제기를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발표한 것뿐이고 이분은 거기까지만 연구를 했어요. 그 뒤로 많은 학자들이 그 진짜야? 파킨슨이 뇌질환이 아니고 장질환이야? 뇌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보였는데 장질환이면 한번 다시 연구해 볼 만하잖아. 그때부터 2003년도에 가설이 나오고 2007년도에 논문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2014년도부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장이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파킨슨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한 많은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여기 2015년도에 Movement Disorders 이 저널 3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파킨슨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미생물이 장에서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파킨슨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 관련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특별히 프리보텔러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프리보텔라세라고 하는 미생물이 파킨슨 환자들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파킨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파킨슨 환자들은 파킨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균이 77.6%가 적었고 또 어떤 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았다. 그러니까 파킨슨은 장에 살고 있는 어떤 균이 적으냐 어떤 균이 많으냐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 2015년도에 최초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논문으로 그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 장에서 이상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 때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접혀진 것이 나오는데 그게 왜 장에서나 있지 뇌까지 올라가서 파킨슨을 일으키느냐. 그 사실을 2019년 6월 달 그 유명한 뉴런이라고 하는 연구 저널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테드 도슨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멀쩡한 균이 하나도 없던 쥐에게 아까 얘기한 그 알파시누클레인이 좀 접혀져서 잘못된 것을 집어넣었어요. 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장에서 그게 많아지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타고 흑색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30일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 해부해보고 또 3개월 있다가 해부해보고 6개월 있다가 해부해보고 그랬더니 장에서 가득 차니까 미주신경 타고 척추 중간까지 가는 것을 봤고 조금 더 지나니까 목뼈 근처까지 올라갔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바로 흑색질 부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이면서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파킨슨은 뇌질환이 아니고 어디 질환이다? 장질환이다. 자, 그러면은 장을 좀 고치면 예방이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잘 살펴보면은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파킨슨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 15년 전에 할 때였습니다. 박제니 씨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오페라 가수예요. 그런 50대 젊은 나이에 파킨슨이 온 겁니다. 파킨슨은 보통 한 70대 정도에서 나타나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5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니다가 조금 일찍 나타난 파킨슨이다. 드디어 병명을 찾았으니까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러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우울증이 왔어요. 손발로 떨리지, 손이 떨려서 사인을 못 해가지고 은행에서 자꾸 돈을 못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질질 끌어서 슬리퍼를 신으면 모래가 자꾸 들어와요. 발음이 시원찮아. 무대도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완전 우울증으로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이 파킨슨이 뇌질환이 아니고 장질환이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소망이 생겼고 일주일 짧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얼굴을 보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짧으면 짧지만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창조됐습니다. 집에 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3개월 뒤에 감사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제가 글씨를 쓸 수 없었는데 파킨슨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일부러 손글씨 편지를 씁니다. 운동장도 걷기 어려웠던 제가 지금은 새벽마다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완전히 좋아져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나은 사람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 이 파킨슨 비슷한 게 또 치매입니다. 사촌격이에요. 특별히 치매라고 하는 것은 Scientific Report 2017년 2월 8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특별히 알츠하이머 질병이 많은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장내 세균 때문에 생긴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머리에 무슨 물질이 많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 질병 생긴다라고 알고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쌓이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쌓이느냐 이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잘못됐을 때에 음식을 먹어도 얘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에 자꾸 쌓이면 생각이 안 나요. 아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또 최근의 연구 결과는 아까 파킨슨을 일으키는 물질은 여기 장내 미생물이 알파시누클레인 좀 잘못된 걸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얘가 타고 올라가서 여기 뇌 초입부에 있는 흑색질에 쌓이면은 파킨슨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올라가서 여기 두뇌까지 쌓이면 치매가 오는데 이건 특별히 알파시누클레인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루이소체 치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치매에도 파킨슨과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장내 미생물계를 바꿔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들은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의 생사결정은 내가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힐링 센터를 운영할 때 이정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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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그 딸이 데리고 왔어요.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 계속 여기저기 부딪혀요. 한참 있다 찍은 사진이고 처음 왔을 땐 얼굴 반절이 새카맸어요. 밤에 한숨을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센터에 입소를 시켰는데도 자꾸 쫓겨나.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한테.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멀리 갔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자기도 힘드니까 이실 찍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밤에 한숨도 못 잡니다. 그리고 이 부정맥이 있고 이 심장박동기를 달 날짜도 지금 수술 날짜를 받아놨고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리고 딸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팬티에다가 똥도 쌉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처음 개발해서 시작할 때였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실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힘든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말기 암 환자 그리고 아주 심한 치매 환자들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밤에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면 자기 방문을 모르니까 모든 방문을 다 한밤중에 열고 다녀요. 하루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이분이 우리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얀색 큰 타월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눈만 내놓고 우리 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쳐다봤는지는 몰라. 새벽 2시입니다. 야, 우리니까 괜찮지. 다른 환자들 방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되겠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분을 껴안고 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꼭 껴안고 자는데 부시락 일어나요.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 간대. 못 가게 하면 또 이불에다 똥을 쌀 거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 왔는데 쌌어요? 그랬더니 안 쌌대. 그날 저녁에 50번을 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새벽에 바지에다가 쌌어. 그걸 이제 다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는데 아이고 그냥 이 할망구 괜히 받았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갈아주는 것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아주는 것하고 이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100% 살아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는 100%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속마음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줬어요. 강의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냥 우리 집사람이 주면 무조건 먹어.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강의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 백투에대는 100% 했습니다. 이거 먹으라면 다 먹으니까. 한 달이 그렇게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장내 미생물 세계도 바뀌고 놀랍게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이분이 막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다는데 전혀 예배 볼 때 못 알아들어도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참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치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치매가 사라져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알아듣는 겁니다. 침례를 줬어요. 침례 주는 날 그 딸하고 손자가 와서 대화가 되는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예배 보는데 데리고 가면은 이분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있다 보면 오줌 냄새도 나고 똥 냄새도 가끔 나. 그리고 갑자기 옆에 사람 쳐요. 그래서 그분 주인은 이만큼 항상 사람들이 없었는데 완전히 치료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이쁜이 할머니가 됐어요. 인기 만점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내 미생물들 때문에 이 모든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도 대쟁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장내 미생물 세계에서도 선한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상이든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든 이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세상이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 속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둘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중간균도 있답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중간에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가면은 유해균이 이기겠는데, 그럼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요? 유해균 쪽에 붙어요. 유익균이 이기겠는데, 그럼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요? 유익균으로 붙어요. 이 싸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몸속에 예전에는 계산을 대충 해가지고 사람 세포는 10조 개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100조 개라고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샌더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자세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사람 세포는 한 75kg 나가는 사람 몸에서 30조 개가 들어있고 미생물은 39조 마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의학의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아요? 이 속에 내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보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더 많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잘못되면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유전자는 22,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미생물들의 이 유전자는 자그마치 200만 개가 돼요. 200만 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도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1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은 남자, 여자, 흑인, 백인 다른 것처럼 보여도 입은 몇 개 달려 있어요? 다 한 개입니다. 눈은 몇 개 달고 있어요? 다 2개예요. 그 유전자가 99.97%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연구해가지고 어떤 질병을 딱 고치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에게 그 약 줘도 99.97%는 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의 유전자가 잘못돼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미생물들은 서로 80% 내지 90%가 유전자가 달라요. 똑같은 코로나인데도 뭐 조금 바뀌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백신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90%는 사실은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지금까지 그냥 연구 발표된 것만 정리를 해보면, 이 미생물이 여기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미생물들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자가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병원 가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잘못됐을 때 면역세포까지 약하게 분별력이 떨어지게 하면서 이런 질병이 생기고, 또
간질환이 생깁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증, 간암,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돼서 나온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장질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잘못된 균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또 이 뇌질환, 지금 얘기한 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성격까지도 얘들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또 심혈관 질환도 생기는데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또 대사질환,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것도 여기에 뚱보균이 살고 있느냐 날씬이균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장내 미생물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유익균 중에 하나인 비피더스균, 바로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불려지는 이 균이 있는데, 얘는 주로 대장에서 유해균과 싸우고 유해균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롭게 해주는 균입니다. 또 유익균 2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락토바실러스, 이것은 소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면역세포가 강하게 해주면서 나를 지켜주는 균이에요. 하나는 나가서 일선에서 막 나쁜 놈과 싸우는 그런 유익균도 있고, 하나는 내 면역세포를 막 도와줘서 힘나게 해주는 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중간균, 바로 박테로이데테스예요. 얘는 어떤 연구에서 나쁜 쪽에 서 있고 어떤 쪽에서는 좋은 쪽에 서 있는데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유해균의 대표적인 주자는 바로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 때문에 빈혈, 폐혈증,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세력이 어디가 센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어느 정도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지 대전에 있는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수없이 이 균 검사를 한 통계를 제가 받아봤는데, 유익균은 한 11%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익균 넘버 1은. 유익균 2는 15%, 그리고 유해균은 한 13%, 그리고 중간균이 한 61%, 이런 비율로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군대는 26% 정도 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군대는 13%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2대1이죠. 26, 13이니까 2대1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대1 비율로 내 장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전쟁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이해해도 우린 나머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전쟁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7절부터 보면은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끌고 이 미가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도 있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 용이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데 그 용이 누구인가 보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은 옛뱀, 옛뱀이니까 가장 오래된 뱀, 어디예요? 에덴 농산에서 하와 할머니 꼬셨던 그 옛뱀. 그런데 사실은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용의 사자들도 그 용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하늘 전쟁에서 이미 한번 붙어봤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도 있지만은 이 사단과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그 후예들은 그 타락한 유전자,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의 조상도 졌는데 우리가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사를 잘 연구하면서 우리가 작전을 짜야만, 제대로 짜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타락한 그 마귀가 자기 사자를 얼마를 끌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3분의 1이라는 것은 세계 중에 한 패를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두운 그 사자들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사자들, 천사들은 몇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진행되는 육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여기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유익균이 둘이 있으면 유해균은 얼마가 있다는 것입니까? 딱 정확히 1이 있어요. 전 이 데이터를 지난주에 제가 받았는데, 이야, 어떻게 영적인 세상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똑같을까? 그런데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에다 넣어주는 것을 피동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오늘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머리 한참 굴리죠. 오늘은 짜장 먹자. 자기가 결정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여기다 자꾸 자극을 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짜장을 먹고 싶은데 왜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우동을 먹고 있을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결국은 죄를 또 찾아가는 걸까?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있구나. 진짜 지체가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속에 내 몸의 조직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체가 있고, 한번 판이 잘못 짜져 있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결국은 얘들이 끌고 가는 쪽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유해균 정도는 저리 가라 하고 이들을 지배하는 마귀라 할지라도 내 자유의지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자유의지권을 활용해서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유해균이 좋아하는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있구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은 그럭저럭 안 먹었어요. 결심도 했습니다. 내가 고기는 다시는 안 먹는다. 멸치 꼬랑지도 안 먹는다. 그런데 딱 토요일 날 끝나고 저녁 때 동창을 만나면은 야야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대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는 유해균도 막 같이 합류를 하면서 오늘 하루만 딱 먹고 내일부터 하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한 끼를 왜 넘어가느냐? 여기 중간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끼에 지나지 않지만 딱 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 그렇게 강의를 듣고서도 동창 만나니까 오늘 딱 한 끼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유해균이 이길 것 같아. 그럼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요? 유해균으로 붙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기도 한번 하시고 하나님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한 끼를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약하지만 이 사람 뒤에 미가엘이 계시는구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유익균이 이길 것 같아. 그럼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요? 유익균에게 붙는데 2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면 61%가 26%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7% 9대1의 싸움이 됩니다. 2대1의 싸움이 아니고 9대1의 싸움이 돼요. 여러분 정말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한 번만 결심한 그 길대로 선택할 수만 있다고 하면 2대1의 싸움이 아니고 9대1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왕 전쟁 시작했으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맞춰도 되겠지만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더 쓸게요. 문제는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논문을 찾아서 오늘 7가지만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유해균이 늘어나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생제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Journal of Clinical Investment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항생제를 먹으면 이건 누구를 죽이는 약입니까? 미생물을 죽이는 약이에요. 유해균, 유익균 다 죽입니다. 뭐 죽이면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다 죽는데 여러분 유익균이 더 질긴 것 같아요? 유해균이 더 질긴 것 같아요? 유해균이 더 질겨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몇 개가 내성균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성균은 유해균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몇 번 먹다 보면은 여기 이 논문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은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둘을 데리고 살면은 어떤 경우에도 굶어 죽지 않기 원한다고 하면은 둘 다 집신장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 그럼 그 아버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집신장사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올진 모르지만 우산장사가 벌어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가뭄이 들면은 우산장사는 하나도 못 팔지 모르지만 집신장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듯이 이 속에 있는 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아마존에서 막 이것저것 막 풀을 뜯어 먹는 그 사람들 몸속에서는 이 미생물이 1000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 먹기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평균 100종류가 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채식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 한 300개 내지 500개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이 다양성이 항생제를 먹을수록 줄어들고 질긴 내성균만 늘어나는데 내성균은 강화되고 유익균은 거의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생제 내가 안 먹어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항생제 중에서 80%를 누가 먹어요? 닭, 돼지, 개가 먹어요. 가축 시장에서 80%를 먹어요. 뭐 지들이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들 몸속에 들어가서 개들 몸속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을 죽이고 결국은 내성균이 거기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균이 이 고기 먹을 때 들어와요. 치킨 먹을 때 들어옵니다. 내 몸속에. 그러면 이미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들어와. 그럼 개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논문을 보니까 이 내성균이 내 몸에 살고 있는 유익균과 뽀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내성 유전자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내성균 세상으로 바꿔버려요. 그 전략이 3가지로 지금 밝혀졌는데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접합을 하면서 그 내성 유전자를 건강한 이 미생물에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이 미생물을 빨아먹는 기생충이 있는데 박테리오파지예요. 그러면 미생물에게서 막 빨아먹으면서 그 내성 유전자도 빨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미생물 딱 꽂으면 거기로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형질 도입 방법으로 점점점 번질 수도 있고, 또 그 유전자가 막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직접 파고 들어가서 이 유익한 균이 내성균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미 항생제 세상이 됐어요. 이것이 동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돼지가 싼 항생제 똥을 또 누구한테 줘요? 밭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됐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오시지 않고는 안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번째, 육식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이크로브루스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고지방식이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유해균의 숫자가 늘어나요. 얘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유해균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채식을 하면은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 때 저쪽 어디 뭐 직지사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길래 먹는데 반찬이 34개가 나와. 채식을 하면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그 각각 다른 것을 먹는 다양한 유익균이 여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 먹으면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나머지 별로 없어요. 종류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이렇게 유해균이 성장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손자들에게 며느리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태어날 때는 미생물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미생물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번 집이 딱 지어지면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것 같아도 가보면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색깔 정해지면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게 되어 있지. 똑같아 여기도. 그런데 2살 때까지 이 무엇을 이 아이가 먹느냐에 따라서 장 속에 미생물의 세계가 결정이 되고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2살 때까지 뭘 먹이느냐가 이 아이의 일평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됐어도 4일만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세계가 꿈지럭꿈지럭 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기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6년 10월 달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까짓 거 4일 해서 뭐해. 그런데도 우리가 4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4일만 해도 놀랍게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수가 현저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연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Vegetarian Diet and Gut Microbiota, 바로 여기 Nutrition Review라고 하는 이 저널에 2016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채식 식사를 하면은 그 속에 특별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박테리아 종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유익균의 수가 더 많고 유해균의 수는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구 결과에서 나온 공통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없는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기 뉴트리언트 2014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먹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 영양학 협회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채식은 온전하지 못한 식사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논문에 보니까 이 위원회는 채식주의 식단 권장 사항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이 전문가 세계 최고의 영양학 협회에서 채식을 좀 깨림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논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채식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이다. 과학적으로 너무 많은 증거가 쌓였기 때문에 이들이 입장을 안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 특히 재림교인에 대한 연구는 균형 잡힌 채식주의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 재림교인들은 주로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 일부만 보면은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가 55%가 더 낮았어요. 2형 당뇨병 발병률은 25% 내지 49%가 더 낮았고 대사증후군은 50%가 더 낮았습니다. 또 전체 암이 8%가 더 적게 걸렸고 결장암은 50%가 덜 걸렸고 위장관암은 23%, 전립선암은 35%가 채식하는 사람들이 채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적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약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뭐 프랑카드를 보고 왔는지, 누구 친구 전화 받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잘 듣고 실천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 자자, 손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까지 통째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MC 스템스 2021년 3월 16일자 발표된 것을 보면은요, 섬유질이 유익균의 주밥이 된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섬유질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그냥 소화도 못 시키는 것 빼버리자. 그래서 정미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거칠거칠한 섬유질, 껍질에 들어있는 것, 그래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지만은 대장까지 내려가면은 유해균은 얘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유해균이 막 늘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해균이 다 소화를 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여러 종류를 나에게 바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UC 얼바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2주 동안만 섬유질이 많은 채식 식사를 하게 했더니 유해균이
8.3%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익균은 섬유질을 주로 먹고 살고 유해균은 단당류, 설탕 같은 것을 즐겨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흰 밥을 먹어야 될까요? 현미밥을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실컷 채식한다고 하면서 흰밥 먹으면 말짱꽝입니다. 왜 말짱꽝이냐? 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쌀 눈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쌀 껍질에 29%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은 5%밖에 영양이 없습니다. 현미를 먹어야 100%를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섬유질을 막 빼버리고 먹었는데 거칠거칠할지라도 이 섬유질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섬유질이 하는 일은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대장까지 농약이나 이런 독소들을 다 끌고서 대변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유익균의 밥이 돼서 혈당도 조절해주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칠거칠할지라도 섬유질을 포함해서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거칠거칠할지라도 섬유질이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도 같은 법칙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6권 말씀을 주셨으면 그 속에는 흰 쌀밥처럼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너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말아라. 이런 율법과 계명이 귀에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달콤한 십자가의 복음만 먹지 마시고 너는 이렇게 살지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까지 통째로 다 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통째로 먹을 때에 거칠거칠하게 보였던 것처럼 보이는 그 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은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남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드디어 그 용이 다시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여기 용과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남은 자손의 싸움이 있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용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용은 아까 이미 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결정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에 서 있어야 살아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귀에 거슬릴진 모르지만 섬유질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까지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통째로 다 먹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 폐지되지 않았나? 그 계명 지금도 지켜야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율법이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여기 폐지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폐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거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폐지됐다. 여러분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폐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네? 어디가 맞아요? 다 성경이니까 다 맞아야 돼. 다 맞으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한 율법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으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뭐 율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자세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한 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누구든지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돌비에 쓰셨고 법궤 속에다 보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폐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젠 살인해도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폐지될 수 있습니까? 어떤 계명 하나라도 그 성질상 폐지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지켜라. 그 제7일 안식일은 날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로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이 폐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믿음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예수님이라 상징하고 그 양을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하고 어디다 피를 뿌리고 언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관계된 법이 있어요.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 와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상징해서 제사드리던 그 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말 안 해도 이것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사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사를 6월절에 지켜야 되느냐 나팔절에 지켜야 되느냐 절기도 당연히 폐지됐어요. 그 나팔절 중에서 언제 다 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절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과는 완전히 다른 휴일입니다. 그것 역시 말하지 않아도 폐지됐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해서 더 이상 편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절기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고 이런 민법이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전염병들이 감염되지 않는지 건강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을 비롯해서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될 수 있을까요? 폐지돼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세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세포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식, 건강 법칙은 폐지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르쳐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건강 법칙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켰더니
이 미생물학을 알기 전부터 이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유익균이 좋아지면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됐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이 율법은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고, 그 깨달은 죄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울 없이 내가 어떻게 이 검댕이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는 설탕을 멀리해야 되는데, 여기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2021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설탕을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해요.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염증을 만들고 결국은 질병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을 먹지 말아야 돼요. 네이처지 2017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소금을 먹으면 유산균이 다 터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유산균이 다 터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식품 첨가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0년 11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 장에서 유익균은 힘을 못 쓰고 유해균만 좋아하면서 불균형이 찾아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장의 통증, 염증, 배변 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첨가제, 조미료, 착색제, 이 식품 첨가물 없이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요리법을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윤향순 씨가 72kg 체중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서 20% 정도 망가졌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15년 동안 자기가 버스 운전을 하고 다니던 노선을 걸어가면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여기 처음 가는 길이지?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치매에다가 지방간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요로결석에다가, 그래서 병원의 방법대로 안 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 교육을 받았고 그대로 이어서 3개월을 했는데 체중이 72kg에서 53kg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면 여기가 그냥 출렁출렁한데 백투에대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탁 달라붙어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체중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하고 내친 김에 대학까지 4년제를 들어가서 졸업장을 땄어요. 그것도 힘들 텐데 그 중간에 자격증 10개를 땄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완전히 다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 속에서 내가 어느 쪽 군대를 강화될 수 있도록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육적인 전쟁이 결론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신앙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배운 영육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될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쪽을 선택하고 살아남을 쪽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의 식성을 바꾸어 주시고 이번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꼭 살아남아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 하늘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늦었지만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저 뒤에. 네. 예, 어딘가가 혈액순환이든지 기순환이 막혔을 때 그게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뭔지 모르지만 찌꺼기들이 이번 이 디톡스 할 때 뜯어져서 청소가 돼요. 그러면 그게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또 펼쳐지지 않던 허리가 펴지는 분들도 많고 그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한번 해보셔요. 네. 네. 예, 머리가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혈관에서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기가 제일 힘든 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결국은 이 모근 세포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 있는 것들을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를 막 자극을 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기에 혈행이 돌게 해줄 때에 빠지던 머리가 다시 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뭐 3살짜리 아이가 머리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관이 결국은 동맥경화증으로 여기 부분이 먼저 막혀요. 그래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것인데 그 부분 역시 똑같이 혈관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 여러 가지 이 마사지나 자극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 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거는 제가 보너스로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왜 100번을 씹어야 되는지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 카톡으로 올려보내겠습니다. 팀장들이 각각의 카톡 방에다가 올려주시면 그걸 꼭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함께 올려보낼 것이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을 텐데 오늘 저녁에 100번을 왜 씹어야 되는지 하고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잘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때는 원래 월요일 저녁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약식으로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4끼만 보식을 하는 걸로 아마 레시피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설악산에서는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이틀 메뉴가 다 나오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을 잘 보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2가지를 제가 그냥 1분에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없으면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힘들 때예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래서 내일만 지나면은 이제 힘든 것이 고비가 넘어가니까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